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TV 김경숙입니다. 오늘 제가 4월 9일인데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계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멈추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예전에는 어찌 그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제가 4월 9일 뉴스를 간추리다 보니까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가 지금 집값 상승이 많이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상승을 하게 되는 과정,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뉴스를 먼저 몇 가지 간추려 보았는데요. 이제 그 뭐 연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는 연끌, 그러니까 니은 받침이에요. 연금 계좌라는 뜻의 연금 계좌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의 연끌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가 6년째 제자리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고 그래도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그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까지 끌어모아서 해외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시죠? 그 로켓 배송 쿠팡, 쿠팡이 이제 뭐 최저 가격을 보상을 해준다. 또 뭐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하겠다라고 2일날 그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런 그 최저 가격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도 무조건 쿠팡보다 더 싸게 하겠다. 또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도 이해지지 않겠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저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뭐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선물하기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가 단숨에 플랫폼 1위로 올랐었는데요. 크로키닷컴이라고 패션 플랫폼이 지그재그라는 여성 의류인데요. 이 온라인몰이죠. 이 1위를 한 플랫폼이 지그재그가 단숨에 이렇게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 밀키드라고 시장 규모가 올해 3천억 규모가 되었어요. 2019년도에 1천억 원, 20년도에 2천억 원, 지금은 3천억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7천억 원까지 규모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폭풍 성장이죠. 그리고 투자자를 울리는 금소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할 때는 저 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법이 개정법이 많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법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까다롭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소법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약자인데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금통장, 지금은 또 금통장을 만드네요. 금통장이라고 이게 금 투자를 아무나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통장 만든다고 하면 정말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뭐 옛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실명제도 없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아무나 와서 아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실명제가 생기고 이렇게 개정법이 까다로워지고 지금은 뭐 주민번호 등등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중요해졌죠.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금통장을 만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격성이 뭐 공격적인 투자자, 뭐 적극적인 투자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 등등 다양하죠. 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닌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금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이 금속법에 의해서요. 참 이런 법도 생겼네요.
그래서 이 금소법이 투자자를 울린다는 뜻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뉴스 또 몇 가지를 제가 간추려 보았는데요. 지금 주택 붐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동안에 25번의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 효과가 있었죠. 임대차 3법이 6월부터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4월부터 전월세 신고하는 내용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가 과연 좋은 역할만, 장점만 있을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니까 꼭 알고 시행하시고요. 이제 올해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GTX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GTX가 서울권에서 생긴 그 철도이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일반 지하철과는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급행철도인데, 이 철도 따라서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이 기본계획까지 발표를 했죠. A노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D노선도 예정인데, D노선은 결국 경기도 파주까지도 연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에 의해서 철도 따라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GTX뿐만 아니라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또 GTX라든지 등등 이런 교통 호재가 많이 있죠. 이 교통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교통 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GTX 노선 철도에 의해서 이 GTX가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강남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도 이 GTX 노선 때문에 10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다른 평수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가 지금 7억 6천만 원이 넘어섰어요. 1년새에 1억 4천만 원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강남 같은 경우는 15억 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소형 아파트가 상승을 했을까요? 지금 인구가 감소가 시작이 되었죠. 인구가 감소가 되었는데 왜 소형 아파트는 상승이 되었을까요? 지금 노인이라든지 또 젊은 세대들 다 1인 가구로 많이 분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세대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갭 투자, 영끌, 갭 투자라고 하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영끌,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매매가 거의 매수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 30대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세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전세가,
이런 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 그리고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최근에 오른다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전세가는 이제 또 일부 하락이 된다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내주려고 하니 자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하이 아파트 20%가 5억 원의 금액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5억 원이란 금액은 디딤돌 대출 상한선입니다. 5억 원이 넘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해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그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대출들은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죠.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저리로 해주겠다는 정부 지원 그 대출의 하나인데요. 지금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집값이 너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평균 가격이 지금 하이 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1분기, 그러니까 하이 1분기라고 하면 5분기까지 나눠져서 최저 20%의 아파트인데 지금 6억 선이 지금 6억으로 상승이 가능성이 올랐어요. 상승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 재건축 후보 단지들이 민간 재건축으로 틀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들썩들썩하죠. 최근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이런 공약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일제히 폭등을 하게 되는 요인은, 신축 아파트가 오르면 구축 아파트가 오른다는 것은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보다 더 신축이죠. 그래서 최신축 아파트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면, 최신축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구축 아파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상승을 하죠? 대체제 상품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대체제 상품이 어떤 건가요?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대체제 상품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다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강남이 항상 가장 먼저 상승을 했죠. 강남 집값을 누르려고 25번의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뭐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뭐 규제 내용,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르다 보니까, 강남을 누르니까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강남, 그러니까 서울권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 서울권이 상승을 하니까 그 다음엔 수도권, 경기도, 뭐 인천 등등 수도권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 수도권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5대 광역시가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시골인 뭐 섬이라든지 이런 곳은 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굉장히 하락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든지 양극화가 일어나든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또 멸실을 하게 되면, 이 멸실된 주택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거주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이 필요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살거나 또 기간도 그렇지만 금액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게 되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으니까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상승을 하든가요? 그 다음에는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당연히 집을 살려고 하겠죠. 임차를 살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매물이 물량이 부족했었죠.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을 했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니까 또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지금 계속 마지막에 제가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언젠가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 그러면 재건축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안 할 수 있나요? 언젠가는 해야 되죠. 재건축 40년, 50년, 100년이 돼도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언젠가는 멸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룬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면 더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백조의 금액이 풀린 상태입니다. 통화량이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또 폭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신규 물량 공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가장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23년도에 완전히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적게 되면 결국 수요자들이 공급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또 6월부터 이제 다주택자에게 지금 5월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5월까지 다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자들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지를 않고 매도자들은 금액 상승으로 인해서 매도자들은 6월부터 세금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팔아볼까 했는데 그나마도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팔아볼까 했는데 팔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돼 있는데 6월부터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물량이 급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물량이 급감이 되게 되면 또 금액이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6월부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줘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해주지만 일단 이렇게 그렇게 되면 수요자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매도 물건은 없는데 수요자는 더 증가하게 되면 매매가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은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지역으로 봐도 또 뭐 원인으로 봐도 사연으로 봐도 재건축으로 봐도 공급으로 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도 매매가가 결국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정부의 이사 대책과 방향은 같은데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경제 논리를 보면 어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죠. 근데 어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움츠리고 있다고 콘스탄틴 게어류교가 말했습니다. 발음이 참 게어류교. 네, 콘스탄틴 게어류교가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움츠리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디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디에 나쁜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따름이지 어디인가 있다고 하니까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루 일정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마무리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